지금 외환위기 이후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그 자각 속에서 정말 판을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크게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제목이 대한민국 세판짜기입니다. 그 세판은 우리 지금 현재 판으로는 어렵다, 이런 판단이 들어가 있는데요. 보십시오. 잃어버린 30년 한국도 시작되고 있고, 그리고 외환위기 때보다도 더 어려운 시간이 시작되고 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 실력이다라고 하는 우리 자가 진단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20년 우리의 실력을 갈고 닦지 않고 탕진해서 지금 우리가 예고된 미래가 시작되고 있다. 매우 비관적인 미래입니다. 이 두 가지의 큰 흐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기술 변화, 우리 AI 시대의 혁명, 파도, 해일, 무엇이 됐든 커다란 변화가 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 파도를 잘 올라타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정권이 지금 관세, 이런 불확실성을 우리 경제에 더 들이우고 있는데요. 우리 경제가 지금 힘이 없어서 이 큰 변화 속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갈지 대단히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판이 필요하다, 이런 그 자각들이 지금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그 퀴즈를 드린다면, 지금 우리가 새 판을 짠다 그랬을 때 그 판이 몇 번째 판일까요? 라는 퀴즈를 드리고 싶어요. 몇 번째 판일까요? 세 번째 판입니다. 제가 지금 그 간단하게 답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새로운 판을 짠다, 대한민국이 새 판을 짠다 그랬을 때 지금 세 번째 판을 짜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세 번째 판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제가 좀 긴 역사 속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판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게 1948년 그 사진입니다. 우리나라 정부 수립을 저 축하하는 자리인데요. 우리나라의 첫 번째 판의 특징을 보시면 재헌헌법 안에 두 가지가 눈에 띄는데요. 농지개혁하고 그리고 교육에 대한 강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농지개혁을 통해서 전 국민이 거의 모든 국민이 소작농이었던 시절에 땅으로부터, 지주로부터 해방을 시켰고요. 그리고 교육에 대한 강조는 아주 선언적입니다. 저때 이미 초등교육은 무상이며 보편적이고 의무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초속 입법을 통해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부모는 감옥에 보내거나 벌금을 물게끔 했습니다. 저것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첫 번째 판의 의미는 땅과 인적인 관계에 묶여있던 국민들을 다 해방시키고 그 머릿속에 스스로의 발로 뛰어갈 수 있는 능력을 넣어주는 것을 국가의 의무로 삼았습니다. 그 첫 번째 판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열심히 했죠. 저 건국의 아버지들만의 그 뛰어남이 아니고, 저것이 바로 그 부산에 모였던 6.25 피난민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던 가만히 학교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피 속에 흐르는 그런 자립과 또 배움에 대한 갈증, 그것이 건국의 아버지들이 생각했던 미래와 아주 잘 서로 맞았고요. 아주 성공적으로 저희가 그 경제 발전을 그 판 위에서 했습니다. 첫 번째 판을. 우리 어릴 때 저희가 암기했던 국민교육 헌장의 한 구절입니다.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저 정신으로 그 첫 번째 산업화를 아주 성공적으로 이뤘습니다. 그래서 절망과 기아를 탈출했다. 이게 우리 전 세계로부터 우리가 받은 평가입니다. 이게 93년에 나왔던 세계은행의 평가인데요. 동아시아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인적 자본 위주의 경제 발전을 통해서 유례 없는 경제 발전을 했다. 그래서 동아시아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나라, 기적의 나라라고 한참 불렸었습니다. 저게 대충 1980년대까지라면 기억하시겠지만 저 첫 번째 판은 비극적으로 끝났습니다. 그 비극적으로 끝난 것은 첫 번째 판의 시효가 다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판이 시작된 것이 이때입니다. 이 두 분도 굉장히 중요한 그 기여를 하셨고요. 이게 수십 년 동안 민주화를 외치셨고, 우리가 그 고도 성장이라는 것이 어떤 경제 발전을 정부 주도로 해가는 과정에서 인권의 문제, 또 자유 의사 토론의 문제, 토론의 자유, 의사표시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주장하셨던 분들이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그 87년 민주화를 통해서 두 번째 판이 깔렸습니다.
그 두 번째 판이 시작될 때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노동자 대투쟁입니다. 80년대, 87년이죠. 노동자 대투쟁 이러면서 노동 인권, 노동 3권에 대한 의식도 높아졌고요. 임금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 흐름을 타고 우리가 두 번째 그 도약을 한 것이 이때입니다. 첫 번째가 공공 부분의 그 노력이라면 오른쪽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삼성 회장, 이건희 회장의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저게 바로 저 때입니다. 90년대 우리는 저 정보화라는 큰 흐름이 전 세계의 산업 지형과 기술 구조를 완전히 바꿀 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보다도 더 빨리 최신부를 없애고 정보통신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정보화의 흐름을 아주 능동적으로 헤쳐갔고 민간은 민간대로 어마어마한 투자를 통해서 저 산업 지형과 기술 지형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그 커다란 파도를 아주 잘 매끄럽게 올라타서 중진국에서 아주 고소득국으로 두 번째 도약을 이뤘습니다. 우리 경제개발 역사를 제가 지금 아주 짧게 요약한 겁니다. 두 번의 판가리를 했고 두 번의 판을 짜서 두 번의 도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1960년대 시작할 때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로 시작해서 첫 번째 판을 잘 짜서 첫 번째 도약을 했을 때 중진국이 됐고 그리고 그 중진국에서 두 번째 판을 잘 짜고 그 두 번째 판을 속에서 큰 도약을 또 한 번 정보화의 흐름 속에서 하면서 이제 고소득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저희 두 번의 함정을 넘은 거죠. 저 두 번의 함정을 연달아서 넘은 나라가 전 세계의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큰 업적을 한 나라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저력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피 속에 어딘가 있는 저력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식민지를 겪은 나라 중에서 저런 업적을 이룬 나라는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번의 판과 두 번의 도약이 가진 시효가 지금 끝나고 있다는 그 자각이 우리가 지금 그 자각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87년 체제 두 번째 판이죠. 두 번째 판 40년이 지금 지속되면서 개혁이 지체되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가 맨 처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듯이 구조적으로 한국 경제가 쇠락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그 생산성이 떨어지고 그 피크 코리아라는 말이 이제는 더 이상 어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려앉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려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구조개혁이 이루어진 것이 거의 없다. 그 구조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내려가고 있는 내리막길은 굉장히 가팔라지고 있다. 두 번째, 87년 이후 40년 동안 우리나라의 상부구조라고 할 수 있는 입법, 사법, 행정, 수사기관 모두가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헌법재판소가 선관위를 사실 감싸는 사건에서 보였듯이 사실 우리나라의 이 상부구조에 있는 각종 기관들이 국민들의 도덕성이나 국민들의 눈높이에 신뢰를 받을 만한 수준이라고 보기 굉장히 어려운 국민들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 본인들의 어떤 기득권 그리고 특권의식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직무태만 이것이 우리나라의 발전을 오히려 옥죄고 있는 것이 우리 국가의 저 입법, 사법, 행정, 수사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맨 앞에는 정치 리더십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크다는 걸 우리가 또 다들 아마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결과적으로 저출산, 지방 소멸, 이렇게 국가 존망이 위협받고 있다라고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커다란 그 비관 속에서 비관뿐만이 아니라 커다란 어려움이 실제적으로 존재하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 최근에 큰 어떤 돌파구가 있었느냐 하면 전혀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것을 돌파를 해서 더 나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국민들이 갖고 있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87년 이후에 40년 그것이 구체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그 우울한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런 길을 왔을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지난 40년의 두 번째 판이 지금 시효를 다하고 있다면 분명히 그것이 시작점에서는 매우 빛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 무엇이 문제인가?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아주 분명하게 나타났듯이 대단히 이념 과잉적인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2년 동안 한 최저임금이 30% 정도 올랐죠. 어떤 경제도 그 정도의 충격을 소화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런 정책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많은 자영자들을 빚더미에 올라앉게 했고 지금까지도 빚더미에서 허덕이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념 속에 가득 찬 정책을 핀 거고 지금도 그런 법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랑봉투법이라는 것은 어떤 나라에도 없는 불법 파업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음으로써 불법 파업이 만개하도록 하는 그런 법을 전혀 합리성을 갖지 않은 법들이 지금도 제출되고 있습니다. 이념 과잉의 정치입니다. 그런데 그 이념 과잉의 뒤를 보면 사실상 이념보다 이해관계의 유착이라는 것이 실제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민노총을 돌격병으로 쓰고 그리고 그 민노총의 뒷배가 됨으로써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 급등이나 노랑봉투법 같은 정책을 대가로 내미는 그런 이해관계의 정치, 유착, 어떤 의미에서는 좀 결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국민들의 삶과 유리된 국민들의 눈높이와 너무나 괴리된 그런 정치가 지금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혁신지향적으로 바꾸어야 할 우리의 상부 구조들도 다시 말하면 기존의 정부들도 많은 규제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 규제들이 경제할 자유를 억압시키고 또 청년들의 기회의 싹을 제거하고 지금 그 단적인 예가 세계 최강의 52시간제입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선진국에서 일주일 단위로 근무 시간을 통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6개월이나 1년 동안 평균을 맞추면 되는 거지 일주일마다 저것을 세는 나라는 거의 없고요. 그래서 예외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로 경직적이다. 그래서 제가 정말 웃지 못할 얘기인데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나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우리나라에 와서 사업을 했으면 징역을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근로기준법 51조 52시간제를 위반하는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런 식의 기업의 생태계를 만들어 놓고 토양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미래에 우리나라가 첨단 산업에서 선진국들과 경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기본적인 경제 생태계를 지난 20년 동안 빠르게 망쳐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세월 동안 외교안보에 대한 피하 부분도 상당히 흐릿해졌습니다. 저것은 뭐냐면 국민들로 하여금 안전하다라고 하는 어떤 안보적으로 안전하다라고 하는 느낌도 지금 굉장히 모호해진 예를 들면 쉐쉐만 하면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작은 봉우리고 중국은 큰 봉우리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그 국민들의 전통적인 안보 의식하고 상당히 부딪히는 그러니까 우리 기반이 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민생이라는 것이 최우선에 올라가 있지 않는 정치 속에서 사회, 경제, 물리적인 위험에 국민들이 노출돼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좀 젊은 분들은 우리 좀 안전한 곳에서 살고 싶어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예를 들면 전세 사기 같은 것도 비슷한 거죠. 굉장히 많은 위험에 내가 노출돼 있고 예전에 집안과 가족의 공동체라는 것이 점점 파편화되면서 세상에 나 혼자 서 있는데 내가 걱정해야 할 위험은 내 맨몸을 그대로 온몸을 더 닥쳐오고 있다라는 그런 위협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정치가 또 정책이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돌봤어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런 단절 사회, 위험 사회의 그 두려움을 방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우리 지난 40년 동안 개혁이 지체된 87년 체제, 이념 과잉의 체제, 사실은 유착의 체제, 이해관계의 체제, 이런 체제가 그대로 계속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라는 것이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지금 외환위기 이후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그 자각 속에서 정말 판을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크게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라는 말을 자신 있게 내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럼 무엇을 바꿀 것이냐? 이런 이념 과잉과 그리고 권력 간의 서로 유착의 정치를 끝내고 도대체 무엇을 바꿀 것이냐? 방향이 뚜렷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세 번째 판을 짜서 세 번째 도약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굉장히 결정적인 지금 시간이고요. 그러면 세 번째 판의 키워드는 무엇이어야 되느냐? 자유입니다. 경제할 자유. 그러나 이것이 예전과 매우 다른 것은 많은 위험이 지금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적으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그리고 개인을 키워야 되는 인프라를 마련해야 되는 또 시대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의 도전이 같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25%의 관세를 매긴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국가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과 기업을 맨몸으로 그 국제적인 무역 환경의 변화 속에 그냥 내버려두고 자유롭게 해라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뭐 공급망을 안정화시킨다든가 그리고 데이터 시큐리티라든가 지금 우리 어디 가면 데이터를 다른 나라에 뭐 남겨놓고 왔을 때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무역 환경과 정보 환경입니다. 자, 경제할 자유를 되찾아야 하고 회복해야 하지만 그것은 개인과 기업을 키우는 국가적인 노력이라는 토양 속에서 가능하다. 자유와 안전이라는 키워드가 지금 이 세 번째 판의 키워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7년 체제의 족쇄를 풀고 나라 전체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저것은 첫 번째는 창업하는 사람, 기업하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애정과 지원을 주고 아주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예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스포츠 스타들에게 보여주는 어떤 애정과 지원 이런 것을 창업하고 기업을 만드는 분들한테 같이 드리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근데 지난 세월 동안 보면 상당히 다른 태도를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죠. 규제해야 될 대상, 뭔가 막아야 될 대상 이런 그 태도를 정부와 사회가 어느 정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갈 수 없다. 세계 최대의, 세계 최강의 경직적인 노동 규제를 가지고 어떻게 엔비디아와 경쟁을 할 것이냐. 돈을 뿌린다고 첨단 산업이 나올 수는 없다. 그 사람들이 경쟁하는 그 정도의 토양을 마련해 주지 않고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전면적인 규제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제 안보 시대에 신산업 정책, 데이터 안보, 또 신종 범죄, 우리 지금 그 보이스 피싱 같은 신종 범죄들, 마약 이런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보호를 더욱더 강하게 제공하는 강한 국가가 또 필요합니다. 자유와 안전을 위한 강한 국가 역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복지 역시 그 무슨 기본소득 이런 식으로 전 국민에게 돈을 뿌리는 그런 복지가 아니라 현금을 국민들에게 얼마나 쥐어주느냐, 그래서 그 돈으로 얼마나 편안할 수 있느냐의 복지가 아니라 뭔가 시도하고 탈락되고 실패한 사람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사회 정책의 틀을 바꿔야 되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활력과 자유 그러면서 안전, 점점 더 개인화되는 세상 속에서 시스템적인 안전을 국가가 제공하는 그 두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세 번째 판을 만들고 세 번째의 도약을 이뤄야 된다. 이것이 지금 저희가 제안하는 우리의 세 번째 판의 키워드입니다.